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네, 금요일인데 오늘 12월 2일. 이자가 2022년 2가 5개나 들어가는 날이네요. 오늘 밤에 이제 또 축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이제 축구 얘기, 군대 얘기 뭐 이런 거는 이제 하면 재미없는데 우리가 축구 이게 다 FIFA가 지금 주최하는 건데요. 이 FIFA가 어떤 조직인지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오늘 중앙일보에 서소문 포럼이라고 해서 주식회사 FIFA라고 지금 정재원 스포츠 디렉터 분이 칼럼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FIFA가 어떤 조직인지, 주식회사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영리단체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주제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은 최고의 비즈니스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카타르의 미디어 알자지라가 최근 분석했다. FIFA는 축구로 어떻게 돈을 버는가? 알자지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손쉽게 돈을 버는 방법의 하나가 바로 월드컵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원하는 상품을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만들어낼 수 있다면 돈 벌기는 무척 쉬울 것이라면서 월드컵이 바로 그렇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예. 숫자를 들여다보면 수긍이 간다. FIFA 월드컵 보고서에 따르면 FIFA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48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이야, 48억 달러면 이제 5조 정도 넘는 한 6조, 네, 6조 돈을 번 거죠. 4년 뒤에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64억 달러를 벌었고요. 한 8조 벌었고요. 2020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7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9조 7천억 정도를 벌어들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 9,700채를 살 수 있는 돈이다. 와, 요렇게 비유를 하시니까 확실히 감이 확 오네요. 그냥 몇 조 이러면 이제 감이 안 오는데 10억짜리 아파트 9,700채. 네, 어마어마합니다. FIFA의 가장 큰 수입원은 TV 중계권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방송사가 FIFA에다가 천문학적인 액수의 중계권료를 지불을 하는데 최근에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도 중계권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마케팅 광고 수입도 적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에서 무슨 친선 경기 했을 때 그게 쿠팡 플레이에서만 볼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SNS 업체들도 이런 중계권에다가 지불하면서 뛰어들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광고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그 중계권 수입을요. 자, 거기다가 이제 광고 마케팅 수입도 적잖다고 하는데 세계적인 기업들이 FIFA가 주관하는 축구 광고에 축구대에 광고하기 위해서 줄을 서는데 코카콜라, 아디다스를 비롯해서 중국의 완다그룹, 한국의 현대기아차 등이 FIFA의 파트너란 이름으로 월드컵에 참가하고요. 입장권 판매도 있네요. 그렇네요. 입장권 판매도 또 다른 수입원인데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티켓 약 300만 장이 팔렸고요. 이 밖에도 FIFA는 게임 회사에다가 FIFA라는 명칭을 쓸 수 있도록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돈을 받는다. 이 정도면 주식회사 FIFA라고 부를 만하다. 최고의 장사꾼이요. 마케팅의 귀재다. 알자지라는 FIFA가 손쉽게 돈을 번다고 했지만 사실 월드컵은 치열한 갈등의 산물이다. 월드컵은 1930년 프랑스 출신 쥘 리메가 창설을 했고요. FIFA 3대 회장을 맡은 그는 명실상부한 세계 축구 선수권 대회를 만들기 위해서 유럽과 남미를 부지런히 오갔고 그 결과 우루과이에서 1회 대회를 열었었네요. 야, 얼마 전에 우리랑 0대 0이었나요? 1대 1이었나요?
우루과이랑 어떻게 됐었죠? 하여튼 비겼죠. 예. 그 결과 아무튼 우루과이에서 1회 대회를 열었었고요. 골 들어갔던 게 기억이 없는 거 보니까 0대 0이었던 것 같으네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머나먼 남미 땅에서 축구 대회를 여는 게 못마땅했지만 쥘 리메의 설득에 못 이겨 마지못해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 대회에서 주최국 우루과이가 우승한 이후에 우루과이가 우승을 했었군요. 잉글랜드, 프랑스가 이끄는 유럽과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버티는 남미는 월드컵 때마다 치열한 대결을 벌인다. 뭐 1회 대회였으니까 뭐 다른 나라들이 그냥 뭐 2진, 3진급 선수를 보냈을 수도 있죠. 네. FIFA와 IOC도 라이벌 관계다. 월드컵을 주관하는 FIFA는 올림픽을 개최하는 IOC와 치열하게 싸웠다. FIFA는 특히 IOC가 주관하는 올림픽에서 축구 종목을 빼겠다고 협박도 불사했네요. 올림픽 축구에 23세 이하 선수만 출전할 수 있게 한 것도 FIFA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월드컵은 이제 올림픽과 함께 지구촌 최고의 스포츠 이벤트로 자리를 잡았고요. 4년 뒤에 2026년 월드컵부터는 참가국이 현재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난다. AP통신은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FIFA가 10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 참가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국가에서는 무조건 이제 비싼 돈을 주고라도 중계권을 사가야 되니까 늘릴수록 좋죠. 그리고 올림픽에서는 이 월드컵은 우승팀한테 주는 그 상금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월드컵이니까 이 프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나라에도 조규성 선수가 있었지만 월드컵에서 이제 활약을 하면 전 세계 이제 명문 클럽에서 그 선수를 보고 와, 쟤 데리고 가야 되겠네 하면서 한 방에 신분 상승이 되죠. 대박을 터뜨릴 수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프로 선수들이 월드컵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올림픽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올림픽에서는 보통은 보면 진짜 뭐 메시나 이런 선수들이 지난번 올림픽에 나왔었나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각 나라에서 프로팀에서도 몇 명 나오고 실업팀에서도 몇 명 나오고 야구도 뭐 그런 경우 많았었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금메달은 있지만 우승상금 그런 월드컵에서 지불하는 어마어마한 우승상금이 없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축구 단일 종목인 월드컵이 종합 스포츠 제전 올림픽을 제치고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비결은 뭘까? 그건 바로 축구가 가진 단순성 때문일 것이다. 축구는 평등하고 공정하다. 룰이 복잡하지도 않고 길이 105m, 폭 68m의 사각형 안에서 둥근 공을 차 상대편 골문 안에 집어넣는 경기가 바로 축구고 야구처럼 경기장 규격이 들쭉날쭉하지도 않고 골프처럼 경사진 지형에서 공을 치는 것도 아니다. 축구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없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를 준다. 공도 규격이 똑같다. 국제축구연맹 FIFA 공인구를 사용한다. 야, 그렇네요. 축구가 전 세계 사람들이 왜 저렇게 열광을 할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방금 얘기했었던 이 단순성과 그리고 평등 그리고 공정한 룰. 물론 이제 뭐 심판 항의에게 항의도 하고 옛날에 우리 2002년 월드컵 때도 그때 이제 이탈리아랑 16강에서 붙었을 때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선수들이나 나중에 끝나고 뭐 강하게 어필을 하죠. 그랬을 때 이제 심판이 한 얘기가 아니 그 비에리가 그 골문 앞에서 바로 골문 앞에서 똥볼을 잡아렸잖아요. 골문을 훌러덩 넘기나. 얼마 전에 우리 황의조 선수가 바로 앞전 경기에서 비슷한 장면이 나왔었는데
아니 그때 넣었으면 됐지. 뭔 그래 말이 많냐. 그때 이탈리아 그 주심을 맡았던 그분 누구죠? 칠레에서 오셨던가? 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뭐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들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공정한 게임. 그래서 이제 열광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이 마케팅 모든 사업이 마케팅이잖아요. 근데 축구가 왜 저렇게 인기일까? 저도 궁금했었는데 단순성 그리고 평등 공정.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주식시장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절대 유리한 게 아니고요. 평등하고 공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미국 가서 매매하는 사람들, 다 주식으로 뭐 2천만 원 가지고 이제 몇백억을 버신 분들, 뭐 제 주변은 이제 그런 분들의 신화를 정말 이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공정한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단지 이제 좀 아쉬운 건 많죠. 예. 우리나라 워런 버핏이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를 했다면, 피터 린치가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했다면, 예, 그 수익률을 못 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단언컨대 29.9% 수익이 안 났을 겁니다. 예, 우리 시장만의 그 나라의 경쟁력이라든지 그 연준의 여러 가지 이제 페드의 풋 역할이라든지 기업의 미국 기업의 우선시했던 1977년부터 마젤란 펀드를 운용을 했었잖아요. 1990년까지. 그 사이에 이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재임을 했을 때도 계속 주창을 했던 게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도 막대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나 미국의 SEC 같은 경우에는 이 공정성 있잖아요. 평등. 이 부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그 처벌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자본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이 주식시장이 저렇게 불공정한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네라는 인식이 되면서 그 신뢰를 잃는 순간 주식시장이 망가지기 때문에 미국은 굉장히 이 공정성을 많이 중요시하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국 기업은 실적 서프라이즈 발표하고 나면 그 발표 이후에 주가가 올라오고,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기업은 서프라이즈 발표를 하는 날이 고점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내부자 정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최근에 2, 3년 동안에 상당히 많이 이제 개선은 되긴 됐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개선이 된 부분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상당히 앞당긴다 생각하고요. 최근에 그저께 11월 30날 MSCI 리밸런싱 때 우리나라에 돈이 종가에 확 들어왔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2018년, 19년, 20년 이래 지날 때 보면 MSCI 리밸런싱을 하는 2월, 5월, 8월, 11월 그때 보면 항상 중국 비중을 계속 늘리다 보니까 MSCI 이머징 마켓에서 중국 비중을 계속 늘리다 보니까 한국하고 뭐 우리나라가 제일 피해를 봤죠. 한국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중국 비중이 늘어나고 그런 피해를 봤었는데, 중국이 딱 독재 정권으로 이렇게 바뀌는 모습이 보이니까 약간 최근에 얘기했던 이 차이나런 현상이 또 나타나면서 한국 주식시장의 비중이 높아지는 이런 모습도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이래 보면 한국 시장이 이제 건전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좀 아쉬운 게 몇 가지 좀 있죠. 아쉬운 거 몇 가지는 제가 평소에 늘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더 이상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평등하고 공정하고 단순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를 주는 게 가장 큰 마케팅 포인트고요. 그 결과 축구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통하는 또 하나의 랭귀지가 됐고요. 초연결 사회는 축구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고, 유럽 축구 경기 결과가 실시간으로 안방에 전해지고 있고요. 월드컵을 창설한 쥘 리메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축구를 통해 사람들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다. 가슴에 증오를 품거나 상대를 비난하지 않는다.
진짜 멋진 말이네요. 서로를 신뢰하고 가슴에 증오를 품거나 상대를 비난하지 않는다. 이거는 축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모임에서든 이 부분은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되겠네요. 가슴에 증오를 품거나 상대를 비난하지 않는다. 오늘 밤 한국은 포르투갈과 3차전을 벌인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의 열정과 투지를 보면서 우리는 오랜만에 피가 끓고 가슴이 벅차올랐다. 아드레날린이 용솟음 치고 심장이 터질 듯한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개막식에 나선 BTS 정국은 또 얼마나 멋지던가. BTS 그 개막식에 그 노래 있잖아요. 제가 어제도 그러고 제 입에서 뭐 계속 뭐 흥얼흥얼거리는데 도대체 이 노래가 뭐지 생각해 봤더니 이 BTS 그날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We are 뭐 Dreamer 였던가? 뭐 비슷한 그 멜로디가 계속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중독성이 엄청난 노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월드컵에 초대받지 못해 부러운 시선으로 손가락만 빨고 있는 이웃 나라를 굳이 덜 먹일 필요도 없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는가 라고 칼럼이었습니다. 이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16분이나 흘렀는데요.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대로면 2047년에는 10명 중에 4명이 지하철을 공짜 빚 17조 넘을 판이라는 기사인데요. 제가 신문 기사를 이제 스크랩할 때 중요시하는 그 큰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 왜냐하면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소비 패턴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달라집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 베이비 부머라는 말이 있잖아요.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도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서 베이비 붐 세대가 있었고 그 6남 1녀 7남 1녀 뭐 이런 식으로 5명에서 7명 이렇게 인구가 많이 태어났을 때 왜 이게 경제에 효과를 주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아이들은 졸업할 때까지 돈을 쓰는 주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많이 태어나면 많이 태어날수록 그 애들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간다는 그 말 자체가 이제 소비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베이비붐이 있고 그 베이비붐의 세대가 나이가 한 40살, 45살 이 정도 될 때까지 경제가 상당히 좋아지는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0.8명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경제를 예측하는데 굉장히 큰 그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이 인구 구조의 변화, 이 기사는 항상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대도시 도시 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운영 적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65세 이상 무임승차 등으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여가는데 정부는 보전에 난색을 보이고 있고요. 코레일이 운영하는 도시철도는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의 60%까지 보전해 주기로 하면서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하네요. 서울시 등 지하철이 있는 전국 대도시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등 6대 도시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는 총 6,300억 원에 달했고요. 이 가운데 서울시는 적자액이 5,324억 6,300억 중에 70%가 6, 7, 6, 6, 8, 48, 한 80%가 서울시 적자네요. 그리고 그 가운데 또 70% 3,700억 정도가 무임승차에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대도시도 뭐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2019년 6대 도시 지하철과 경전철을 이용한 승객은 모두 26억 4,200만 명이네요. 2019년도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5525 해서 한 50번 인구당 한 50번 정도 탄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게 전 도시에 다 있는 게 아니라 6대 도시만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6대 도시, 경기도, 서울 다 합쳐가지고 거의 이쪽이 2,500만 명, 밑에 부산광역시 저쪽 다 합쳐서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인구가 한 4천만 명은 되겠네요. 4천만 명이 그러면 60번 정도, 60번에서 한 70번 정도 탄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 중 무료로 탄 승객은 18.8%인 4억 9,600만 명에 달했고, 무료 승객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4억 840만 명으로 82.3%나 차지했고, 나머지는 장애인 등이다. 장애인 분들도 무료 승차네요. 보니까 무임승차로 인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손실액이 쭉 나옵니다. 표를 참고하시고요. 경로 무임승차 제도는 65세 이상에게 적용이 되고요. 1980년에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50% 할인을 제공했지만 이후 무임승차 범위 대상이 확대가 됐었네요. 지금은 장애인과 유공자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도 지하철을 공짜로 탑니다. 문제는 갈수록 늘어나는 고령 인구인데요. 2000년 약 5%였던 서울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16%로 급증을 했고요. 이런 추세라면 서울 65세 인구는 2047년 37%까지 증가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을 했습니다. 65세 인구가, 서울의 65세 인구가 2047년에 37%. 이 때문에 저도 그 중에 한 명이네요. 2047년이 되면. 이 때문에 지하철 누적 적자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고요. 신성일 서울연구원은 서울 무임승차에 따른 누적 적자는 2040년이면 16조 9,100억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도시는 무임승차 손실액을 정부가 보전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현기 서울교통공사 신성장 본부장은 1984년 전두환 대통령이 서울 지하철 2호선 개통식에서 지시하면서 고령자 무임승차 제도가 시작이 됐고, 무임승차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건 자치단체나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아니라 정부라는 점에서 손실보전 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했네요. 그 나머지 기사는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이렇고 저렇고 할 입장은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이제, 아버지는 80 넘으셨고요. 어머니도 이제 내년에 80 되시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은 또 공짜로 타고 다니시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장애인 분이나 국가 유공자 분들이나, 그리고 소득을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무료 혜택을 드리고 돈을 낼 수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지하철을 타면서 약간씩 기부한다는 마음으로 좀 타도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미국 간 마크롱 IRA 프랑스 기업인의 매우 공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IRA 때문에 자동차 주가가 상당히 북미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선전하고 있잖아요. 유럽에서도 전기차 부분에서 2등을 하면서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 IRA 법안 딱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좀 기세가 꺾여 버렸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얘기해도 잘 안 들으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만나서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국빈 방문 중인 엠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달 31일 의사당에서 의원들과 진행한 업무 오찬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강하게 비판을 했네요. 마크롱 대통령은 IRA를 언급을 하면서 미국 산업에 주는 보조금과 세제 혜택이 프랑스 기업인들에게는 초공격적, super aggressive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aggressive 간 게 아니라 super,
어그레시브하다고 AFP 통신이 보도를 했고요. 그는 IRA로 인해서 당신들은 어쩌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하면서 너무 솔직하게 말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IRA는 해외에서 생산한 전기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보호주의 산업 정책을 담고 있고, 마크롱 대통령은 또 IRA가 논의될 때 누구도 내게 전화하지 않았다. 내 입장을 생각해 보라며 좋은 친구로서 존중받고 싶었다고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 국빈 방문은 두 대통령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백악관이 설명을 했지만 그 설명이 무색했고요. 로이터 통신은 프랑스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마크롱 대통령이 1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지난 29일 베를린에서 열린 산업계 컨퍼런스에서 유럽연합은 미국의 IRA에 대해 강력한 응수에 나설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도 했었습니다. IRA 외에 중국의 부상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도 양국은 의견이 갈릴 것으로 보이고요.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놓으면서 중국과 경쟁은 필요하지만 대립은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는 입장을 보였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들에게 중국에 결연하게 맞서야 한다고 요청한 것과는 결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 보호무역주의가 1930년대에 스무츠 홀리법이 나오면서 그때 서로 보호무역주의를 막 관세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관세를 뭐 400%까지 올리고 이러면서 그 우리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배웠다. 서로 분업을 했을 때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반하는 그런 행동이나 조치가 바로 이런 보호무역주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크롱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유럽연합도 강력한 응수에 나왔을 거다. 그러면 이런 것 자체가 사실 자본주의의 이런 근본적인 분업 체계를 훼손시키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을 미국 대통령도 알 건데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뭐 중간선거 앞두고 이렇게 좀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는 있었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가서 좀 이런 부분 IRA 법안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런 하나의 큰 성과를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 기사는 이제 파월 12월 금리 인상 속도 조절 한마디에 원화가 값이 1200원대로 확 떨어졌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역사는 너무 이른 정책 완화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경고한다. 물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달 30일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에서 이같이 말을 했죠.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인상 자체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였고 파월 의장이 속도 조절을 강조하면서 증시도 기대감을 안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갈 길이 멀다고 강조한 만큼 기준금리가 도달할 정점은 예상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라고 되어 있고요. PC 어제 발표된 것까지 여기 표에 나오네요. 보니까 PC도 6월 달에 6.8% 했는데 지금 이제 6.0% 됐고요. 근원 PC 물가는 6월 달에 4.8, 7월에 4.6이었다가 9월 달까지 5.1로 높아졌다가 10월 달 5.0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파월 의장은 통화 정책은 불확실한 시차를 두고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쳐서 지금까지의 급속한 긴축 효과는 아직 충분히 체감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지금 계속 이제 어젯밤에 발표된 ISM 제조업 지표도 결국은 이제 50이 깨졌습니다. 49가 나오고 있고 주택 가격도 계속 영향을 받고 있고 앞서 11월 FMC를 마치고 파월 의장이 내놓은 천천히 그러나 높고 길게
slower but higher and longer 이렇게 한 발음과 맥락을 같이 하지만 이번엔 시점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대 덕분에 원화 가치도 크게 올라서 1일 달러당 1299.7원을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12월 속도 조절 언급한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이 이제 그동안에 기준금리를 어떻게 올렸는지 이 표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번 3월 달에 부터 쭉 25bp 인상을 했다가 그 다음에 50bp 인상을 했고요. 그죠? 그러고 나서 75bp 인상을 4번이나 연속을 했고 이번 12월 달에 50bp 인상을 하면서 이제 4.5%로 도달할 것으로 하고 아까 이제 뭐 하이얼 롱걸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예, 그게 이제 내년까지는 뭐 한 5.5까지는 갈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번 12월 달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고 12월 14일 날 50bp는 올릴 것 같은데 내년에 2월 초에 있는 FMC에서도 계속 금리를 그렇게 올릴 수 있는지는 한 번씩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예, 그 다음 뭐 얘기들은 어제 그 우리 최일호 상무랑 같이 채플미에서 이 제롬 파월 의장의 얘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저희가 얘기를 했으니까 어제 채플미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슈퍼달러도 주춤 원화값이 하루 새 19.1원이 뛰어서 넉 달 만에 최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환율 얘기도 잠깐만 좀 보고 가야겠습니다. 한동안 가파르게 추락했던 원화 가치가 넉 달 만에 1,300원을 뚫고 1,200원대로 하락을 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공식화하면서 됐고, 환율이 올라간 부분을 가지고 그동안에 왈가왈부 되게 많았잖아요. 우리나라 금융위기 오냐고. 저희 모임에서도 2달 전에 뭐 1,600원 뚫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했을 때 제가 내기를 했었죠. 네. 12월 말까지 1,500원 뚫으면 제가 얼마? 50만 원 주겠다고 했던가 뭐 얘기를 했다고 했었는데 그게 우리나라만의 그 원화 약세가 아니라 그냥 나홀로 달러 강세였었잖아요. 그리고 왜 나홀로 달러 강세?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그래서 금리 인상하는 부분이 있어서 분명한 속도 조절 얘기만 나와도 원화값은 안정화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여기 지금 표가 나오는데요. 연초 이후 달러당 원화값 추이 한번 보세요. 추이 보면 불과 1월 달에 1187원이었습니다. 1187원. 그리고 이번에 1439원을 9월 28일 날 기록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1400원까지 와 있는데 그 20년 평균을 보면요. 20년 평균이 1130원입니다. 1130원. 10년 평균 해보면 1144원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 계속 고공행진해서 있는다라고 하는 게 이 평균값에서 저기 바깥에 있는 영역에 계속 머무른다라고 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원화 가격이 올 초 대비해서도 아직까지 1,300원 정도 있는 수준에 와 있는데 약간 지나친 두려움과 페드가 거의 6%, 7%까지 금리를 올릴 거를 가정을 하면서 1,440원까지 갔던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제 안정화 보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달러 인덱스도 이제 105가 깨졌더라고요. 어젯밤에 보니까. 이렇게 슈퍼달러가 한풀 꺾인 영향 때문에 원화 가치가 올랐고 질주하던 강달러가 주춤한데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공식화한 파월의 페드 의장의 발언 덕이고 최근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조짐도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기사는요. 마지막 기사네요. 가구 빚 9천만 원 돌파 20대 부채는 41% 급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소비 주체잖아요. 40대가 가장 많은 소비를 합니다. 애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40대에서 50대 초 그리고 20대가 나중에 30대가 되고 40대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20대가 부채가 41% 급증을 했다고 해서 기사를 가져왔고요. 올해 가구당 평균 빚이
처음으로 9천만 원을 넘었는데요. 10년 전까지 5천만 원대 초반이었던 이 가계 부채가 1억 원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고물가에 금리까지 급등하면서 한국 경제의 가계빚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경고음이 커졌고, 또 올 초까지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던 여파로 자산 격차가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1일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체 가구의 평균 부채는 9,170만 원이네요. 3월 기준이고요. 지난해보다 368만 원, 4.2% 증가했습니다. 평균 자산은 5억 4,700만 원이고, 자산에서 이 부채 9,100만 원을 빼야 되죠. 빼면 순자산은 4억 5,600만 원입니다. 네, 우리나라 가계의 순자산은 4억 5,600만 원입니다. 올해 가구 자산은 전년보다 자산은 9% 늘었는데 가계가 부동산 자산을 사들인 영향이고요. 실제 올해 가계의 금융자산은 전년 대비해서 7.1%, 실물자산에서는 9.5% 증가를 했네요. 실물자산 중에서도 거주주택자산이 11.5%까지 늘었고요. 특히 연끌 대출로 부동산에 투자한 젊은 층의 빚 부담이 급증을 했고요. 29세 이하 가구주의 부채 보유액이 5,014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나 증가했네요. 임경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올해 금융부채를 얻어서 임대보증금을 끼고 집을 산 29세 이하 가구의 부채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다만 29세 이하 가구의 표본수는 많지 않다고 하네요. 올해 부채를 보유한 가구 비율은 63.3%이고요.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금융부채 가 74.2%고 나머지는 임대보증금 25.8%라고 합니다.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 가운데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가구가 64.4%나 되네요. 근데 전년보다는 오히려 1.2%포인트 감소를 했네요. 이번 조사 결과가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직전인 올해 3월 말 기준의 통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렇네요. 3월 기준이네요. 최근 가계의 부채에 대한 인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고 3월 당시에는 1.25%였던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3.25로 올라 있으니까 요 얘기는 원리금 상황이 지금 다시 조사를 해보면 아주 부담스럽다라고 아마 바뀌어 있을 것 같습니다. 가계 평균 소득은 얼마냐면요. 지난해 기준으로 6,414만 원으로 그 전년 대비해서는 289만 원 증가를 했고, 가구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은 4,125만 원으로 271만 원 증가했고, 사업소득은 1,160만 원으로 25만 원 늘었다고 합니다.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쭉 또 상위 20가구가 하위 20% 가구보다 140배 이상의 부동산과 돈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소득 격차가 커졌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고요. 네, 내일부터 다시 주말에 날씨가 다시 정상화 된다고 하니까 조금 추우실 때 이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목도리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